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잠을 주무시지 않고 뭔가를 또 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시네요. 오늘은 심야 독서, 심야 책방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자기 전에 읽는 독서가 다른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잠자기 전에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밤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잠을 자고 나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그 어제 느꼈던 두근거림이 이게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읽는 독서보다는 밤에 읽는 독서가 되게 마음적으로 되게 차분해지잖아요. 밤이 되면. 또 이 시간 되면 아무도 저한테 카톡이든 전화든 이메일이든 뭐 그런 콜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다 자고 있고 또 와이프는 또 와이프의 시간을 조금 가지고 또 저는 또 저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이 시간이 저는 밤 거의 한 10시, 11시, 12시, 1시 이제 이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그 중에 또 책을 읽는 시간으로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백만장자 시크릿 이 책을 오늘 쭉 볼 거거든요. 혹시 이 책 보셨나요? 책이 가격이 12,000원밖에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사실 책 한 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책에서 모든 내용이 다 알찬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줄이라도 지금 내 상태에서 뭔가 팍 찌직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책은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 번 봐야 되고 되게 지저분하게 봐야 돼요. 많이 막 갈기고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내 생각 적고 나의 사례들 적고 이게 맞아 맞아 막 접어놓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읽을 때 또 놓쳤던 것들 한 번 더 체크하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사실 보던 책을 야 너도 봐봐 하고 좋은 사람들한테도 못 주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차라리 새로 사주면 사줬지. 그래서 이 책을 항상 소장하고 읽고 싶다.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한 권이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 채널을 함께하는 분들은 앞으로 지금 당장 1개월 내는 아니겠지만 제가 학원하건대 저랑 저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명히 지금보다 그게 뭐 재정적이든 아니면 좀 감정, 심리 또는 뭐 자신감, 여러 가지 마인드 그리고 생각하는 관점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 이런 모든 부분에서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실시간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어려운 분들은 또 녹화 떠서 제가 또 지금 다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음성이랑 영상이랑 다 잘 나갈 수 있게끔 해서 올려드리면 그런 것들도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대에 어떻게 우리가 같이 만나겠어요, 그쵸? 지금 밤 11시 20분에 자, 우리 어디서 모입시다 했을 때 만나기 힘들잖아요, 다들. 지금 다들 막 갑자기 뭐 차 끌고 나올 수도 없고 또 먼 곳으로 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아마도 앞부분 좀 읽다가 뒷부분에 가서 실망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그제서야 진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요. 보통 한 번 읽고 그냥 나가 떨어질 사람들 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곰곰이 다시 읽어보면 아, 진짜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책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1부는 1부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2부는 17가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크릿, 백만장자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뒤에 부분도 좋지만 앞부분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보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비슷한지. 여기 보면 뭐 대부분의 책들이 그러지만 부동산, 주식, 비즈니스 각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강연회를 다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공부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보통 결과가 어떻죠? 도로 아미타불이다 적혀 있는데 사실 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도 조금씩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 비중이 너무 작다는 거죠. 사실은 5%도 채 안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서 어떤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운이 좀 따라줘서 그게 이제 한 70%쯤 되거든요. 근데 그 성공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넘어가면 그건 단순하게 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운을 실력으로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운치를 경험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이 책에서는 근본적인 원인,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 그것을 나누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확언 많이 하잖아요. 확언, 알아요?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확언들을 하는데 이 확언하고 선언은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선언과 확언은 다르다. 확언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단언하는 긍정적인 진술이다.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냥 말로 내뱉은 것이다. 그것을 확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사실 말장난일 수도 있어. 근데 이 말장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자는 거예요. 선언이란 특정 상태를 선택하거나 특정 행동을 감당하려 하는 공식적인 진술이다. 어떤 행동을 감당하려고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행동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따지면 이게 수비수도 아니고 최전방 공격수도 아닌데 좀 공격형 미드필드 뭐 그 정도의 뭐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게 주문을 거는 그 확언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언 많이 하는데 사실 확언만 해가지고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확언에서 실행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은 제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되냐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책에서 나오는데 32페이지에 물론 저처럼 이야기하진 않지만 체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체험. 저는 모든 배움은 체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공부를 하고 나서 경험하려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게 간단한 것들은 사실 공부하고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걸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그럼 네이버에 들어가지고 김치볶음밥 잘 만드는 법 검색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한단 말이죠.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죠. 잘 안 돼봤자 맛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갑자기 뭐 집에 불이 난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나 리스크가 있는 결과가 초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성공하려고 어떤 시작을 한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기 전에는 되게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렵고 망설여지고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고 나서 해봐야지라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미처 몰랐던 그 리스크가 더 많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잘 몰랐으면 에이 모르겠다고 실행도 했을 텐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 정말 신기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지만 체험 습득은 제로인 거예요. 제자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보다 더 좋은 건 결국은 경험이다. 절대 누군가 이야기나 책이나 그런 것 가지고 경험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공부를 최소한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경험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부동산 공부하고 요즘에 부동산 뭐 강의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재미난 게 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공부할 때는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딱 공부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현장을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0%가 현장을 나돌고 나머지 한 10%가 잘 모르니까 뭐 세금 책도 찾아보고 또 다른 사람 뭐 성공담도 찾아보고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90%의 시간을 뭐 좋은 글 읽고 좋은 블로그 막 글 읽고 또 뉴스 보고 서머리하고 또 좋은 책을 사서 뭐 요약하고 리뷰를 또 올리고 뭐 그런 것만 계속 90%를 하고 현장은 10%도 안 가요. 근데 그게 비단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서 또 사람들도 만나보면 다들 똑똑해가지고 그 분석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또 안 되는 이유를 분석을 정말 많이 해. 이걸 했을 때 이게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넘으려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지금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경쟁자가 있고 그걸 내가 다시 이 사람들 이기려면 내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것만 계속 분석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체험이란 단어가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들은 것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본 것은 그래도 조금 더 기억에 남고 직접 해본 것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뭐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하죠. 세상 모든 일들은 전 자전거 타는 일과 똑같다고 봐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책으로 아무리 설명해 준다 한들 한 번도 두발 자전거 타본 사람이 타본 적 없는 사람은 그걸 깨우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설명 안 듣고 타보다가 넘어지겠죠, 사실은. 근데 넘어져봤자 자전거 타다 넘어져봤자 얼마나 다치겠어요. 그것도 초보자가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시속 1km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무서워서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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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페달을 내가 1분에 몇 바퀴를 돌려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게 안 다쳐요. 그게 자전거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다들 엄살이 심해가지고 뭘 시작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일이 안 나.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출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요. 대출을 한 2억을 대출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갚아버려요. 너무 무서워서. 그럼 되잖아요. 대출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 갚으면 너무 빨리 상환했으니까 조기 상환 수수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봤자 몇백만 원만 내면
끝난다는 거거든요. 큰 손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출금이 다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왜 어떤 일을 잘 시작을 못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잘 봐요. 들은 건 금방 잊혀지고요. 눈으로 본 건 그나마 조금 기억에 남아요. 근데 체험하거나 경험한 건 이게 몸이 기억하거든요. 상당히 오래 가요. 근데 왜 우리가 새로운 걸 못하느냐? 우리 과거에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 있죠. 그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이해돼요? 그 안 좋은 쪽으로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프로그래밍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프로그래밍이 왜 그렇게 되어 있었느냐. 우리가 과거에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그게 전부 다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지하는 게 좀 필요해요. 인지하는 거.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봐왔던 것들이 과거 어릴 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맞는 게 아니구나. 부모님이 한 말들도 나를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 이 평균치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그 경험들이 다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안 됐구나. 그거를 빨리 조금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원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앞 단계는 뭐냐면 결국은 어떤 행동이죠. 그 행동의 바로 앞 단계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의 바로 앞 단계는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그 두려움이 이게 두려움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을 다스려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일들은 전부 다 낯설고 어색하고 어렵고 두려워요. 근데 그게 조금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 두려움의 정도가 엄청 낮아져요. 근데 보통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앞단계에서 그걸 바라보는 정도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정말 위험한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이 마인드부터 바꾸지 않으면 특히나 이제 나무가 있으면 이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절대 괜찮은 이 잎과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우주 만물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간단하게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참,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말들은 이제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주위 이제 뭐 친구들, 뭐 때로는 뭐 선생님,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이제 많이 왔었죠. 뭐 어릴 때부터 제가 뭐 신문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들은 대부분 다 가족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가족들이 했던 말들은 다들 뭐 그래요. 아마 다들 비슷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부모님들 하는 말.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어요. 뭐 머리도 나빴겠지만 뭐 성적표를 받아가면
체육 말고는 전부 다 미였거든요. 초등학생 때 미미미미미미 하다가 체육만 수. 체육 활동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활발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성적표를 들고 이제 집에 어머니한테 그걸 딱 보여주면 어머니가 신기하게도 야, 너는 수도 있네 라고 했어. 성적표를 보고 잘했다고. 어떻게 수도 있냐고. 나는 그때까지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성적에 대해서 혼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뭐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렇게 돼서도 내 친구 녀석은 성적표만 나오면 이거를 막 조작하려고 옆에 막 미를 막 다른 단어로 막 바꾸려고 화이트 칠하고 또는 그거를 막 숨겨가지고 성적표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숨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들켜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니 성적표 나오면 주면 칭찬하시는데 이걸 왜 숨겨야 되지? 제대로 혼나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특히나 체육이 수 이렇게 나오면 너무 기뻐가지고 나머지 뭐 양미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성적표를 딱 준 거죠. 근데 그걸 내가 한 6학년쯤 돼서야 하나를 깨달았어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칭찬해 줬는데 제 친형이 있어요. 제 친형이 있는데 친형은 저보다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성적표를 딱 받아서 제출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과거에 이제 초등학교 성적표를 제출했었겠죠, 어머니한테. 그걸 줬는데 형은 매번 혼났어요. 형은 이제 장남, 장손 막 그렇거든요. 성적표를 봤는데 제가 형의 성적표를 옛날 거를 수수수수수 가다가 체육만 우나 미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수고. 어머니가 왜 올수를 못 받고 이 하나가 이렇냐고 성적을 뭐라고 하셨어. 나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린 게 언제냐면 중학교에 가서 석차가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갔더니 뭐 50명 중에 뭐 30등 뭐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또 당당하게 내밀었죠. 중학교 1학년 때 당당하게 내밀었는데 아버지가 그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너는 공부하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일하러 가자. 제 부모님은 목수셔서 항상 이제 뭐 일용직 또는 이제 건설 현장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매일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뭐 5시 반까지 출근해서 계속 노동에 대한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넌 됐다고 이제 나랑 같이 이제 현장에 일하러 가자고 하시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나 보다. 난 그 말을 진짜 믿은 거거든요. 아버지 하신 말을 진심으로 나 진짜 학교를 못 가고 이제 일하러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진짜 믿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가 2층 집에 살았는데 1층 집에 제 친구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랑 학교는 틀렸지만 얘는 반장이었어요.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죠. 제가 이 친구한테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붙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알려준다 공부가 되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그 친구를 제가 관심 있게 함께 하다 보니까 중학생 그 당시 중학교 한 1학년 좀 넘어가는 시점에 시간만 나면 주말에 특히나 저는 그때 부산에 있었으니까 교보문고, 영풍문고 그때는 교보문고도 없었어. 그 서면에 있는 그 제일 큰 문고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지금 없어져 버려가지고 영풍이었나? 영풍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에 그 친구가 그 차 타고 한 세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서. 근데 걸어서 거기를 매번 가더라고요. 저도 그 친구가 놀다 보니까 거기를 가게 됐죠. 그래서 걔는 책을 이렇게 쑥쑥 맨날 훑어보고 또 읽고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 없고요. 그리고 대출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뭐 누군가한테 피해는 안 주셨지만 대부분 이제 뭐 돈에 대해서 아무래도 넉넉하지 못하고 항상, 그리고 제가 뭐 컴퓨터 같은 것들 너무 좋아해서 사달라고 많이 쫄른 적이 있는데 1년 동안 정말 쫄랐는데 안 사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또 학습을 위해서 제안했던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부모님이 했던 것들 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말, 행동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하. 근데 대부분 다 그렇긴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자기 분수를 알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다들 뭐 된다고 하고 맨날 공무원 되라고 부모님 저한테 말씀하시고 뭐 능이 안 돼서 공무원 안 됐지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쭉 지켜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가 들은 말들 말고 또 이제 보고 자란 사람들, 저는 사실 뭐 부모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또래 뭐 친구들 정도. 조금 더 커서는 이제 직장 상사 뭐 동료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오로지 그 성과를 내서 어떻게든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제 임원이 되라는 이야기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자녀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생각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것을 그 친구가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자녀에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학원 같은 거 애들 보내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보통 어디 가요? 지금 저희 첫째가 7살이거든요. 7살 정도 되면 뭐 피아노 학원도 가고 미술 학원도 가고 뭐 가끔씩은 수영도 배우러 가고 뭐 아니면 또 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또 배우러 가기도 하죠. 뭐 그게 뭐 영어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공부를 위한 것들이고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경험,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가장 빨리 갔던 학원은 뭐였냐면 5세 때부터 갔던 그 그림 미술 학원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 친구 하는 수준을 내가 딱 봤더니 그냥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좀 그려보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실력은 조금씩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현실에다가 적용될 수 있는 경험까지 해보면 참 좋을 텐데 보통은 스케치북 수준으로 그림 그리고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직접 그림 그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올려주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내가 그린 것들이 단순한 스케치북에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 또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생산물이 될 수 있고 이게 피드백이 될 수 있고 이게 뭔가 살아있는 것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빨리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진행한 게 뭐냐면 태블릿을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 구매를 한 이유는 그리자마자 이게 결국은 온라인상으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럼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사이즈 조금 작은 걸로 해가지고 블루투스가 가능한 태블릿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노트북이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케치북 쓰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좀 그리고 그린 것을 제가 이제 포토샵 비슷한 프로그램 그걸 하나 깔아가지고 걔가 직접 그거를 편집할 수 있도록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금방 빨리 배워요. 처음에 되게 답답했는데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거기 있는 도구들을 이렇게 탁탁탁 클릭해가지고 되게 세밀하게 확대해서 뭐 그리고 축소해서 뭐 그리고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이거 저장해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미지가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막 쌓여가잖아요. 그래서 가족 사진도 그리고 자기가 뭐 수영하는 것도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막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그 툴에 익숙해지는 것이고요. 아, 이게 온라인으로 변할 수 있구나를 깨달은 것이고요.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제가 할 건 뭐냐면 이 친구 계정을 만들어주고 뭐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그 웹툰 같은 것들 올릴 수 있도록 계정을 만들어서 초반에는 좀 올리는 거 대신 해줘야 되겠죠. 인터넷을 모르니까. 그리고 아직 그 자판도 제대로 못 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타자 연습 같은 거 좀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도구라서 빨리 익혀야 돼요. 뭐 영어 ABCD도 빨리 알아야 되겠지만 타자 치는 걸 빨리 알아야 기본적인 툴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최소한의 시간은 책 보고 나머지는 이제 그림도 좀 그리고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그 툴을 익혀 나간다는 거죠. 자판을 자연스럽게 그냥 놀면서 익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제가 지금 미술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미술이 아닌 다른 영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비단 우리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한테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좀 더 가보죠. 여기 이 친구는 외국이라서 그런지 보통 20살 넘어가면 다 독립을 하거든요.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이 부모님도 건설업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도 21살 때부터 건설업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일을 벌리면 돈이 벌어지는 날도 있고 또 좀 말아먹는 해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들쑥날쑥한 거죠. 결론적으로 돈을 못 모으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10년 동안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가 사업을 잘못 선택한 걸까? 아니면 동업자나 직원이나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꼬여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꾸준하게 잘 못하고 하나 하다가 좀 잘할만 하면 좀 그만둬서 그런 걸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그 원인을 본인 스스로 고민을 한 건데 그걸 확인해 봤더니 본인 부모님이 아버지가 건설업을 주로 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종잣돈을 모아야 되니까 건설업을 하려면 초반에 돈이 한번 쫙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을 진행하는데 처음에 돈을 엄청 모아요. 짠돌이처럼. 그러니까 그 가정들은 종잣돈을 모을 동안 되게 힘들게 그냥 빡빡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하는데 그때 신경이 되게 곤두서 있죠. 들어간 것들 다시 회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 싸늘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잘 돼가지고 수익금이 확 돌아오면 이제 그제서야 되게 온화해지고 돈도 좀 저기저기 막 쓰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가 또 다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다시 그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친구한테 그게 계속 각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가 사업 한두 개만 잘 안 되면 또다시 제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부터 예전에 나쁜 버릇부터 바꿔야 되겠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되게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돈이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야. 있을 때 즐기며 살아야 돼.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돈이란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있을 때 즐겨야 된다고. 그리고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해야 돼. 나중에 언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축해놔야 된다는 거죠. 언뜻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또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사실은 좀 많이 틀린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 먼 미래에 굳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저축을 하지만 매일 굳은 날을 맞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냐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굳은 날을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좀 관점이 다 다르죠. 이걸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핀트가 5도, 각도는 5도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건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위해 저축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돈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행동들을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더 빨리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차피 그 저축한 돈을, 종잣돈을 그냥 키핑해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언제 무슨 굳은 날이 올지 모르니까 그냥 키핑해 두는 거거든요. 되게 큰 차이죠. 그래서 글자만 보면 말장난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실제 이 사람은 그런 행동들을 다 하고 이렇게 말로 그냥 표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글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건데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이걸 보고 인지할 수가 없어요. 아, 말장난이나 하고 지나가 버릴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저축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과거에 이제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나 돈도 없는데 야 네가 뭐 이렇게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는 이제 아이가 뭐 조금 돈 좀 달라고 하면 좀 심하게 이 책에는 야 내가 뭐 돈으로 보이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 감정, 돈 이꼬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반항심, 돈 이꼬르 분노. 그러니까 내가 이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이 반항심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동기, 그 의욕의 뿌리가 분노나 원망이 돼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돈을 벌어도 돈은 분노, 원망이기 때문에 이게 안 사라져요. 그리고 신기하게 만약에 이 분노, 원망을 야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어도 막 더 벌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분노, 원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돈 이거 있으니까 오히려 다 문제가 되네 하고 그냥 다 써버리면 그 분노, 원망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 큰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좀 벌다가도 그냥 써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의욕의 뿌리 자체가 분노와 원망이니까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그 자기 돈을 없애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이유, 그 동기,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그럼 뭘로 바꿔야 될까요? 여기에 힌트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분노, 원망까지 안 가더라도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이게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조금 더 안전해지려고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이 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노후 준비가 되잖아요. 대부분 이런 말들은 다 안전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예, 손을 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을 잘 안 들어. 질문이 생뚱맞아 보이거든요. 저는 더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지 두려움을 떨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안전해지고 싶다는 말은 안전 이꼬르 두려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두려움을
기쁜 걸 싫어해서 안전 쪽으로 지금 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 두려움, 또 때로는 자기 증명, 내가 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쪽 분류는 돈을 많이 못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기여, 기쁨, 거기에 돈을 벌어야 되는 동기를 찾아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뻐지는 거죠. 저는 더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더 기쁘려고 돈을 벌어요. 계속 생기면 더 기쁘겠죠. 그리고 세상에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러면 계속 더 좋은 가치를 더 만들 수 있으니까 돈은 또 더 많이 벌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기,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목적, 그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혹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그 부모님의 어떤 그런 말과 어떤 행동들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분노나 두려움이나 자기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곰곰이 조금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금 내려놓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제 상담했던 사례도 좀 나와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거죠.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뭐 사야 되는데 돈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야 된다고 25센트를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돈이 없어. 아빠한테 달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흔히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아빠한테 이제 아빠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빠가 돈을 줬어. 얘다 하고 돈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 그럼 아이는 어떤 경험을 한 거죠? 아, 돈은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구나. 여자는 돈이 없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죠? 아, 나는 여자니까 돈이 없어야 되는구나. 돈은 남자가 버는구나. 이제 이렇게 각인돼 버린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부부싸움에 대한 이야기도 한 가지 나오는데요. 이거는 너무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좀 이야기해보면요.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내 아내에게 돈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처럼 즉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죠. 돈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여행도 좀 가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자는 이 사례 나왔던 남자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비축해야 하는 것이 돈이라고 믿고 자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돈은 나중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비축해둬야 돼.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부부가 만나서 살다 보면 여자는 당연히 배우자는 돈이 조금 생기면 좋은 거 옷도 사고 할 수 있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거기서 또 되게 큰 기쁨을 느끼고 즐거운데 남자는 그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내 자유를 갉아먹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반대로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내가 돈을 쓰지 못하게 할 때마다 삶의 즐거움을 이 사람이 빼앗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부가 경제 청사진을 함께 공유하고 과거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조금 어느 정도는 맞추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꼭 누가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 있죠.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들. 이 책의 저자는 되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상담할 때 보통 그 부자가 되지 못하는 마인드와 그런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답변, 그걸 듣자마자 본인이 어떤 멘트를 탁 날려요. 이제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의 반응,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어, 세미나에서. 근데 어떤 신사가 딱 오신 거예요.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이미 1년에 연간 5억씩 벌고 있대요. 난 지금 매년 1년에 5억씩 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세미나를 왜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여기서 더 얼마나 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세미나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저자가 물었어요. 그 정도의 돈을 벌기 시작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라고 물은 거예요. 7년 동안 계속 그렇게 벌고 있대요. 저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왜 20억을 벌지 못하고 아직도 5억밖에 벌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많은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물론 이제 1년에 5억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5천만 원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당신은 왜 2억을 벌 수 있는데 왜 2억을 안 벌어요? 라고 했을 때 아니, 왜 2억이나 벌어야 돼요? 뭐 5천도 괜찮은데 한 천만, 2천만 더 벌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질문 자체가 부자가 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경제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 사람이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그 이유 중에는 여기 보면 뭐 아프리카 뭐 에이즈 환자들을 돕는 기부하려는 목적도 사실은 뭐 포함되어 있거나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좀 더 좋은 곳에 어떤 것을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나은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로 살짝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일부가 마무리가 돼요. 일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가 만약에 부자가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생각, 그 마인드는 100% 잘못 프로그래밍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거를 일단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원인 출처를 다시 한번 복귀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잘못된 프로그래밍 된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그 태초가 어디서부터일까?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 그리고 만났던 사람, 내가 어떤 되게 작은 그런 사소한 경험들,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할 액션은 뭐냐면요. 말, 그리고 사람, 경험이란 말이죠. 어린 시절에. 그랬을 때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다 끄집어내요.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네 가지를 적어 보는데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때 그 들었던 말이 좀 문제가 있었어.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접목해 보는 건데 있는 그대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그냥 분수에 만족하면서 살아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분수에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더 많은 걸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말과 정반대의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면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선언하는 게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끄집어 올려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죠. 그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또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그 캐릭터가 과연 맞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캐릭터인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인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어떠한가? 혹시 나도 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자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변화 선택, 선언. 이 네 가지 세트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경험했던 것들 있죠. 엄마한테 갔더니 돈 없어.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갔더니 돈을 좀 줘. 그런 것도 다 경험이란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여기서 또 솔루션을 또 제안하는 거죠. 인식, 자기 이해, 변화 선택, 선언.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혹시나 분노, 두려움, 자기 증명이 아닌가.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동기에 대해서 목적, 기업, 기쁨 이런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야, 나는 지금 이미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쉽게 검증할 수 있어요. 뭐를 보면 될까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여러분 통장을 보면 되고요. 잔고가 얼마큼 늘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순자산의 크기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되게 작은 성공들을 했을 건데요. 그 성공들의 성공분, 성공 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소비하고 저축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것들에 소비를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저축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저축이 돈을 굴릴 수 있는 저축인지, 단순 저축인지, 그리고 내가 혹시나 이 일, 저 일, 이런 거 찝쩍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팔랑귀가 아닌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최근에 뭐 다양하게 해본 거 뭐가 있어요?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막 이거저거 찝쩍거리는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 대인관계 그 정도를 딱 체크해보면 이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마인드가 제대로 된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 프로그래밍 된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책을 읽고 나면 이게 약간 환각작용이 있어요. 내가 마치 이 마인드를 가진 것 같은. 근데 대부분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체크하는 거 해봤잖아요. 통장, 잔고, 수입, 순자산 늘어나는 것들을 6개월 뒤에 확인해 봤을 때 별반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거짓 각성인 거예요. 제대로 각성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냥 그렇구나. 나도 그런 생각을 그래 하고 있는데 정도란 말이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체크해보고 아직도 지금 내 마인드는 안 됐구나 제대로. 세상은 배울 거 투성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입도 그렇고 순자산도 그렇고 목표로 하는 수치가 이제 과거에는 뭐 한 2, 3년 정도 이 정도 벌면 참 많이 벌었네 정도였다면 이제 그것을 늘려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옛날에 김승우 회장이 제일 쉬운 일이 지금 벌어들인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것, 그게 가장 쉬운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참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5배, 막 10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과거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계획하고 착심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대로 혹시라도 내가 또 좀 잘못된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또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행동으로 좀 바로 좀 전환하고 거기서 이제 또 바로 또 실행 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15배, 10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최소한 2, 3배까지는 확실히 올라오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탁탁탁 잡히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또 어떻게 또 이걸 더 늘려나갈지는 또 그때 가서 또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의 본론은 사실은 2부에 있긴 해요. 근데 17가지인데 책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지금 12시가 넘은 이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있어요. 다들 이게 ASMR 방송이 아닌데 채팅창에 글이 하나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있어요. 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